하느님의 인플루언서로 불리는 복자 카를로 아쿠티스가 9월 7일 성인품에 오릅니다. 밀레니얼 세대 첫 성인 탄생을 앞두고 전 세계의 눈과 귀가 바티칸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22대 국회에서 생명의 존엄을 둘러싼 법안들이 발의되고 있습니다. 이 법안 발의에 동의한 천주교 신자 의원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3년 동안 우리나라 청소년 사망 원인 1위는 자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소년들이 자주 접하는 SNS가 자살을 부추긴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한국천주교 주교회의 생태환경위원회는 제20회 가톨릭 환경상을 시상했습니다. 나와 이웃, 지구의 치유를 위해 힘쓰는 사단법인 소비자 기후행동이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PBC 뉴스플러스입니다. 하느님의 인플루언서로 불리는 복자 카를로 아쿠티스가 9월 7일 성인품에 오릅니다. 밀레니얼 세대 첫 성인 탄생을 앞두고 전 세계의 눈과 귀가 바티칸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가톨릭 평화방송 평화신문은 카를로 아쿠티스를 제2의 주보 성인으로 모시고 복음 전파에 더욱 전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김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카를로 아쿠티스가 노트북을 들고 무릎을 꿇은 채 십자가에 기대 있습니다. 시성식을 앞두고 최근 아쿠티스의 유해가 있는 이탈리아 아시시 천사들의 성모 마리아 대성당에 세워진 성상입니다. 카를로 아쿠티스의 시성식이 오는 7일 바티칸 성 베드로 광장에서 레오 14세 교황 주례로 거행됩니다. 당초 4월 27일 청소년의 희년중에 열릴 예정이었지만 프란치스코 교황 선종으로 넉 달가량 연기됐습니다. MZ세대 첫 성인이 될 카를로 아쿠티스는 1991년 이탈리아인 부모에게서 태어났습니다. 7살에 처정성체를 한 아쿠티스는 성체 신심과 성모 신심이 투철했습니다. He started to go to Mass each day, to do Eucharistic adoration each day, either before or after the Mass, and also to pray the Rosary. But to pray the Rosary each day started before, when he was around 6 years old. 컴퓨터 영재였던 아쿠티스는 전 세계에서 일어난 성체 기적과 성모 발현 기록을 모아 사이트를 만들었습니다. 아쿠티스는 가난하고 어려운 이들에 대한 사랑도 깊었습니다. 노숙인에게 음식과 담요와 침낭을 주었고 장애가 있는 친구가 괴롭힘을 당하는 걸 막아주었습니다. 하지만 백혈병으로 인해 2006년 15살에 하느님 품에 안겼습니다. 아쿠티스의 명성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췌장 질환을 앓던 브라질 소년이 아쿠티스의 유품을 접하고 기도한 뒤 치유돼 2020년 복자로 선포됐습니다. 두 번째 기적은 자전거 사고로 중태에 빠진 코스타리카 여성이 어머니가 아쿠티스의 무덤에서 기도한 후 회복됐습니다. 자신이 가진 재능을 10분 활용해 복음을 전파했던 카를로 아쿠티스. 가톨릭 평화방송은 한국 시간으로 7일 오후 4시 50분부터 소년복자 카를로 아쿠티스와 청년복자 피에르 조르지오 프라사티의 시성식을 생중계할 예정입니다. 한편 가톨릭 평화방송 평화신문은 카를로 아쿠티스의 삶이 미디어 선교 방향과 맞닿아 있다고 보고 오는 16일 아쿠티스를 제2의 주보 성인으로 선포합니다. 이날 예식은 재단이사장 구요비 주교가 주례하며 본사 외곽에 세워진 성상 축복식도 거행됩니다. 성상은 누구나 자유롭게 기도하며 성인의 삶과 정신을 묵상할 수 있는 공간으로 개방됩니다. 가톨릭 평화방송은 이와 함께 아쿠티스의 정신을 널리 알리기 위한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특집 다큐 우리 시대의 복음 선포자 카를로 아쿠티스도 방송할 계획입니다. CPBC 김혜영입니다. 22대 국회에서 생명의 존엄을 둘러싼 법안들이 발의되고 있습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모자보건법이 대표적인데요. 이처럼 생명을 경시하는 법안 발의에 동의한 천주교 신자 의원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낙태를 사실상 무제한 허용하는 내용의 모자보건법 개정안. 수술뿐 아니라 약물로 낙태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주교회의 가정과 생명위원장 문창우 주교는 8월 26일 국회를 직접 찾아 모자보건법에 대한 우려의 입장을 전했습니다.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권의 이렇게 그런 균형들이 어떤 차별적으로 진행되는 것에 대한 우려, 그리고 특별히 약물 이렇게 남용이나 또 이렇게 건강보험으로 이렇게
만삭이 된 임신에 대해서 이렇게 전면 허용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우리 교회는 반대하고 있다는 입장을 먼저 이야기를 드렸고요.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을 비롯해 모두 10명. 이 가운데 신자로 알려진 민주당 이재정 아니에스 의원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회복 가능성이 없는 환자에게 조력 자살을 허용하도록 하는 조력 존엄사법도 상황은 다르지 않습니다. 2024년 7월 발의돼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인 이 법안에는 민주당 김준혁, 요셉, 이건태, 미카엘 의원 등 신자들이 참여했습니다. 두 법안 모두 생명 존중과 인간 존엄성에 대한 천주교회의 가르침과 배치되는 법안입니다.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의안 발의는 발의자를 포함해 의원 1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법안 발의 때 의원들은 공동 발의에 참여할 수도 있고 대표 발의자가 되면 실적을 남길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의안 발의 시 동료 의원들에게 동의를 구하며 충분히 숙고하자는 취지로 시행됐습니다. 하지만 취지가 무색하게 의원들조차 의안 내용을 잘 알지 못하고 발의하는 등 품앗이 발의로 변질됐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의원들이 신념과 공동선을 바탕으로 책임감을 갖고 입법 활동에 나서야 한다고 말합니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특정 단체나 어떤 집단에 휘둘릴 것은 아닙니다만은 다만 어떤 법안에 발의를 하고 함께 할 때에는 자신의 정치적인 신념과 소신이 있는지를 확인해보고 행동에 나서야 되지 품앗이라는 개념으로 사인을 한다는 것은 책임 있는 정치인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법안이라면 의원 개개인의 신중한 판단이 요구되는 상황. 신자 의원들의 의정 활동에 있어서 천주교의 가르침을 외면해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CPBC 전은지입니다. 13년 동안 우리나라 청소년 사망 원인 1위는 자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소년들이 자주 접하는 SNS가 자살을 부추긴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송창환 기자입니다. SNS에 극단적인 선택을 암시하는 글이 올라옵니다. 두 번째 자살 시도를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온라인에서 자살 예방과 감시 활동을 하고 있는 유규진 SNS 자살 예방 단장은 이날도 청소년의 자살함 시글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유 단장이 자살함 시글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하는 건수는 한 달에 약 400건. 유 단장은 최근 자살함 시글을 올리는 연령대가 낮아지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지금은 거의 10대가 80% 이상이고요. 그중에 20대가 10%, 그다음에 30, 40대가 10% 이 정도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세계보건기구는 2014년 청소년의 정신건강 문제가 심각하다며 SNS가 미치는 잠재적 위험성을 경고했습니다. SNS가 가진 부정적인 영향력이 청소년의 우울증, 불안, 괴롭힘, 비교, 학업 성취도 저하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이구상 본부장은 정서적 발달기의 청소년에게는 SNS 속 극단적인 경험들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어린 연령대에서 자살 사건에 노출될 기회가 많고 또 SNS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은 이제 의사소통을 하는 과정 속에서 자해라든가 자살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긍정적인 메시지들이 자꾸 담기게 되면 결국 그것들이 이제 어린 청소년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는 거죠.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3년 자살을 생각해본 청소년들은 불안이나 우울 등 정신적인 문제를 가장 큰 이유로 꼽았습니다. 또 학업 경쟁 심화와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어나기 힘든 사회적 분위기도 청소년 자살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이구상 본부장은 지나친 경쟁적인 분위기가 만연한 한국 사회에서 실패의 경험을 부각하지만 않아도 자살률은 낮아질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제가 볼 때는 이제 사회가 수용적이고 좀 포용적인 태도를 만들고 제도를 좀 강화시켜서 개인이 실패해도 또 집단이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고 희망을 좀 가질 수 있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를 만드는 게 저는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필요한 건 청소년들에 대한 관심과 지원입니다. 유규진 단장은 청소년들의 심리를 자세히 관찰하고 적극적으로 개입하면 극단적인 선택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대로 자기 의지로 해서 죽는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누가 개입하게 되면은
살 수 있는 아이들이거든요. 정말 자살 동기 부분들을 좀 원천적으로 좀 해결할 수 있도록. CPBC 송창원입니다. 일찍 어른이 된 이들을 보호 종료 아동, 자립준비 청년이라고 부르는데요. 자립준비 청년 3명 가운데 1명은 자살을 생각한 적이 있었고 최근 5년 동안 스스로 목숨을 끊은 자립준비 청년은 30명에 달합니다. 우리 사회가 자립준비 청년들에게 좀 더 관심을 쏟아야 하는 이유인데요. 자립준비 청년들의 버팀목이 돼주는 곳을 김정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인천 서구 성남동에 위치한 한 편의점. 한 사제가 청년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며 편의점 곳곳을 함께 둘러봅니다. 재고 파악부터 판매 전략, 청년들의 출근까지 세심하게 챙깁니다. 아침에 출근할 때 좀 어려운 거 없어요? 네, 딱히 없습니다. 딱히 없어요. 이 편의점은 자립준비 청년들의 일터입니다. 인천시 청소년 자립지원관 별바라기 관장인 송어섭 신부가 마련한 곳입니다. 청년들은 이곳에서 손님들을 응대하며 일도 배우고 자신감도 얻습니다. 저희가 시설에 사는 경우에는 부모님 동의서를 쓸 수가 없어서 알바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 한 번도 이런 일이나 이런 걸 경험해보지 못한 채로 세상에 나오게 되는 건데 경력을 원하시거든요, 다들 요즘은. 여기서 자활 활동을 하면서 그런 경력이나 경험도 쌓고 이렇게 다양한 활동을 해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하지만 청년들에 대한 차별과 편견으로 청년들이 일자리를 구하기란 쉽지 않은 상황. 송어섭 신부가 편의점 점주들을 찾아다니며 업무 협약을 제안했지만 돌아온 건 차가운 반응이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들한테는 집 근처에 있는 카페와 편의점도 일자리 문턱이 굉장히 높아요. 이 사업주 입장에서는 이 아이는 언제든 무단으로 결근할 것 같다. 그 경험들이 본인들이 많으니까 딱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아이들은 처음에는 그렇게 보일 수가 있는 거예요. 이에 송 신부는 결국 직접 편의점을 인수해 자활 작업장을 만들기로 한 겁니다. 다양한 손님들, 그리고 이제 경제 돌아가는 것도 조금 배우거든요. 돈 관리하는 거라든지 돈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리고 편의점 업무가 또 혼자서 근무하면서 스스로 해야 되는 힘을 길러주는데 너무 좋습니다. 송 신부는 편의점뿐 아니라 카페 3곳을 운영하며 청년들이 세상에 나갈 준비를 돕고 있습니다. 처음엔 인천교구 산곡동 성당 아카페가 시작이었지만 지금은 2곳이 더 늘었습니다. 올해로 사제가 된 지 13년이 된 송 신부는 12년을 자립준비 청년들을 돌보는 데 헌신했습니다. 때로는 지쳐 청소년 사목을 그만두고 싶을 때도 있었지만 청년들을 위해 힘을 냈습니다. 송 신부는 그동안의 경험을 엮어 실제 자립준비 청년들의 이야기를 책으로도 엮어냈습니다. 아이들이 자립하게 되는 환경과 시스템을 알아야 정책 제안으로 이루어지고, 사실은 나라에서 함께 책임지고 돌봐야 될 우리 자녀들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 이야기를 꼭 전해주고 싶어서 책을 쓰게 됐습니다. 책의 수익금은 전액 자립준비 청년들을 위해 사용될 예정입니다. 송 신부는 책 한 권이 자립준비 청년 한 명 한 명의 인생을 다시 세우는 큰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너무 안타깝게도 이런 나이에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는 경우가 있는 거죠. 이 아이들이 다시 정말 이 세상이 그렇게 살다가 가지 않게 좀 아이들을 살리는 마음으로, 살려야 된다는 마음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CPBC 김정호입니다. 사단법인 소비자 기후행동이 제20회 가톨릭 환경상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주교회의 생태환경위원회로부터 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았는데요. 이수진 대표는 소비자의 선택이 지구의 미래를 바꾼다는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임 기자가 보도합니다. 2021년 2월 창립한 사단법인 소비자 기후행동. 소비자가 지속가능한 사회를 이끈다는 기치를 바탕으로 활동가와 회원 5,700여 명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일상에서 기후행동을 실천하며 우리 사회의 기후행동의 가치를 전해왔습니다. 2024년 소비자 기후행동의 목표는 플라스틱 문제 해결이었습니다. 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협약 제정을 촉구하며
2024년 12월 노 플라스틱 약속 캠페인을 통해 100만 명 서명을 받았습니다. 시민 336명이 참여한 나의 플라스틱 다이어리 캠페인과 함께 전국 대행진도 펼쳤습니다. 미세 플라스틱 관리 특별법 제정, 종이백 재활용 확대, 의류 폐기물 감축 운동을 비롯해 소비 기한 표시제와 기후 행동 보상제 도입도 제안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소비자 기후 행동은 주교회의 생태환경위원회로부터 제20회 가톨릭 환경상 대상을 받았습니다. 이수진 대표는 소비자의 선택이 변화를 만들어간다며 일상에서 기후 행동을 실천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번 수상은 소비자 기후행동만의 성과가 아니라 기후위기의 현실을 직시하고 실천으로 응답해 주신 시민들과 저희를 응원해 주신 교회 공동체가 함께 이룬 결실이라고 믿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는 소비자의 선택이 곧 지구의 미래를 바꾼다는 믿음을 가지고 플라스틱을 비롯한 생활 속 환경 문제에 맞서 더욱 강력한 변화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우수상은 의정부교구 마두동 본당과 서울대교구 구파발 본당, 수원교구 대천동 본당이 받았습니다.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해 본당 공동체가 지역사회와 연대하고 실천할 장을 마련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습니다. 특별상은 아동과 청소년이 환경 문제를 사회적 과제로 인식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도록 다양한 활동을 펼친 재단법인 가톨릭 아동 청소년 재단이 받았습니다. 시상식은 제10차 피조물 보호를 위한 기도의 날 기념미사에서 열렸습니다. 미사를 주례한 주교회의 생태환경위원장 박현동 아빠스는 강론에서 교회 모든 구성원이 생태 영성을 실천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교회는 생태 영성을 실천하는 공동체로 거듭나야 합니다. 우리는 정원지기로서의 소명을 인식하고 기후위기 시대에 고통받는 이들과 연대하며 생명과 정의와 평화를 위하여 구체적인 선택을 해야 합니다. 시상식 후 수상단체들은 가톨릭 기후행동 주관으로 서울 명동 일대에서 생태적 회심을 촉구하는 거리 행진을 펼쳤습니다. CPBC 이힘입니다. 올해로 20번째를 맞는 가톨릭 환경상 대상을 수상한 단체죠. 사단법인 소비자기후행동 이수진 대표 모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다시 한번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소감이 어떠십니까? 네, 저희가 신자가 아닌데 가톨릭에서 상을 주셨어요. 예. 그래서 그때 연락을 받았을 때는 후보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해 주셔서 네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하고 준비를 했어요. 사진을 보내달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저희가 이게 그렇게 큰 상인지 몰랐고요. 예. 시상식 끝난 다음에 이제 더 많으신 분들이 알아봐 주시고 이거 어떻게 된 거냐. 그래서 소비자 기후행동이 맞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가톨릭 단체가 아닌데 받아서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정말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소비자 기후행동을 모르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소개를 좀 해주신다면요. 네, 저희는 소비자가 중심이 되어서 기후행동을 하고 있는 시민운동 단체입니다. 그래서 소비자 기후행동 이름 안에 저희의 정체성이 다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소비자가 중심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저희 사회가 모든 것들이 다 소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모든 사람이 어쩌면 시민의 어린 아이들까지 모두 다 소비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소비자 한 명은 선택할 권리밖에 없지만 소비자 다수가 모이면 굉장히 큰 힘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뭐 소비자가 지금 이제 저희들이 얘기하는 거는 힘이라고 했을 때 연대의 힘이고 기업에게 대해서는 불매운동을 한다든가 아니면 요즘 흔히 말하는 돈줄 내기 같은 그런 운동도 하잖아요. 예. 그럼 그만큼 이제 소비자들이 모이면 굉장히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힘을 믿고 생활 속의 작은 실천들을 쌓아서 기후행동에 대응해보자라고 해서 만들어진 단체입니다. 예, 우리가 사는 것 중에 소비하는 것 중에 네. 특별히 플라스틱 문제에 집중하신 이유는 뭘까요? 이제 소비자의 입장으로 봤을 때 일상생활에서 너무 많이 보이는 게 플라스틱이고요. 예. 저희가 처음에 이제 소비자 기후행동
에서 이제 무엇을 할 것인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때 해양 쓰레기 문제가 굉장히 많이 대두가 됐고 그 바다에 있는 해양 쓰레기에 플라스틱이 굉장히 많이 있다. 그리고 그 플라스틱에 특히 우리 연안 해안에 그 미세 플라스틱이 엄청 많다. 이런 얘기들이 뉴스에서 막 일어났어요. 예. 그래서 이제 보니까 저희가 그 정말 많은 곳에서 플라스틱을 쓰고 있는데 특히 모든 시민 대부분이 다 플라스틱 생수병을 들고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생수병 일회용만이라도 좀 줄여보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플라스틱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예. 미세 플라스틱 말씀하셨는데 미세 플라스틱 관리 특별법 제정을 촉구를 하셨고요. 네. 예, 특별법이 반드시 제정돼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고 또 국회 안의 논의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그 미세 플라스틱에 저희가 집중하는 이유는요. 얼마 전에 새우깡 안에 그 미세 플라스틱이 다수 발견되었다고 기사화된 적이 있어요. 그 과자 안에? 네. 예. 근데 그 새우깡 안에 미세 플라스틱이 다수 발견됐는데 그래서 어쩌라는 건가라는 것에 대해서 그 이후에 아무 그 변한 사실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그래서 먹으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소비자는 궁금하잖아요. 근데 이 미세 플라스틱에 대한 기준이 없어서 관리 기준이 없으니까 정부에서도 시각처도 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안전하다고도 안전하지 않다고도 말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에 굉장히 많이 지금 존재하고 있는 거죠. 그 미세 플라스틱이 체내에 쌓여서 치매를 일으킨다든가 호흡기에도 문제가 생긴다든가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지만 결국은 정부에서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관리 기준이 있어야 지침을 마련할 텐데 그런 기준이 없어서 저희가 얘기하는 거는 그 관리 기준안을 좀 빨리 마련해 달라라고 요청하는 거고요. 예. 저희가 이수진 의원실하고 같이 그 국회에서 발의했습니다. 23년도에 발의했는데 그때 또 회기가 끝나서 계류 중이다가 이제 이게 없어졌거든요. 근데 24년도에 그래서 또 발의를 했어요. 근데 아직까지 논의를 못하고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지금도 계류 중에 있다. 라는 말씀. 더 이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겠다. 소비자가 행동을 해야겠다는 생각도 하게 되고요. 이재명 정부가 탈플라스틱 로드맵을 연내에 마련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이 탈플라스틱 정책의 핵심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탈플라스틱이라고 하면 일단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플라스틱 총량에 대한 것을 줄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플라스틱은 한번 생산이 되면 폐기되는 게 쉽지 않고 폐기된다 하더라도 얘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사회에 남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지금 온실가스 배출 문제에 대해서 NDC 목표 감축 얘기를 계속하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플라스틱은 재활용이 문제가 아니라 생산되는 그 순간 그 온실가스를 굉장히 많이 배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설계하고 생산하는 단계부터 플라스틱을 저희는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플라스틱 생애 전주기를 관리하는 그 로드맵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고 애초에 대선 공약이나 환경부 그 장관님 후보 그 청문회 때는 그 얘기를 하셨어요. 생산부터 관리하겠고 총량을 줄여보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이제 진행되는 상황에서는 그 얘기는 빠지고 점점 재활용에 방점을 맞춰서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데요. 저희는 재활용보다는 정말 처음에 이 플라스틱이 세상에 나오기 전에 생산에 대한 그 계획을 세워서 총량을 줄일 수 있도록 그리고 이미 만들어진 것은 폐기까지 잘 관리돼서 이 세상에 남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생애 주기를 다뤄주는 특별법이 만들어지길 바라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관리되고 총량을 줄이고 그런 로드맵이 만들어지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가톨릭 환경상 대상을 받은 사단법인 소비자 기후행동의 이수진 대표와 얘기 나눴습니다. 다시 한번 수상 축하드리고 저도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해 지역사회와 연대하고 실천의 장을 마련한 수원교구 대천동 본당은 제20회 가톨릭 환경상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자원순환가게 운영을 비롯해 일상에서 기후행동을 실천하며 본당 신자들은 생태사도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이정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수원교구 대천동 성당 한편에 자리 잡은 자원순환가게입니다. 대천동 본당 신자들이 모아온 폐플라스틱을 저울에 올립니다. 1.14 투명 페트병과 종이팩, 폐 건전지를 가져오면 현금과 휴지, 종량제 봉투로 교환할 수 있습니다. 하루 평균 20여 명 참여해 한 달에 400kg에 달하는 페트병과 종이팩이 모입니다.
지방자치단체와 함께한 이 사업을 통해 본당은 지난해만 28,000kg이 넘는 이산화탄소를 줄였습니다. 이는 나무 3,200그루를 심은 것과 같은 효과입니다. 대천동 본당 신자뿐 아니라 동네 주민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깨끗하게 씻어서 이제 여기는 무조건 갖고 왔는데 이렇게 분리해요. 찢어갖고 납작하게 그렇게 갖고 오라고 말씀해 주셔서 그렇게 갖고 와요. 투명 페트병의 보상 단가는 올해 1월부터 560원에서 840원으로 올랐습니다. 오늘은 3,000원 정도 될 것 같아요. 가격도. 네, 같이 피트병이랑 우유팩 갖고 왔어. 대천동 본당의 생태 실천은 인근 원룸에 거주하는 대학생들의 변화도 이끌어냈습니다. 저는 아이들한테도 들어올 때 이렇게 분리수거를 이렇게 잘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여기는 투명 페트병 넣는 곳, 일반 페트병 넣는 곳 이렇게 해갖고 분리해서 모아서 이제 저도 갖고 오죠. 대천동 본당은 이런 공로를 인정받아 제20회 가톨릭 환경상에서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대천동 본당은 지난해 사직관 건물 지붕에 32.32kW 규모의 태양광 패널도 설치했습니다. 태양광 에너지는 본당 전체의 전원과 연결돼 본당에서 사용하는 전기를 대체합니다. 지난해 생산한 전기는 4만 kWh로 3,000그루 가까운 나무를 심은 효과를 냈습니다. 대천동 본당은 탄소 중립이 어려운 일이 아니라며 변화를 위한 실천에 동참해 주길 요청했습니다. 저희는 어렵지 않게 이런 것들을 이룰 수 있다. 사실은 그거를 좀 저희가 알려드리고 싶어요. 규모가 있는 성당들이 이런 탄소 중립을 빨리빨리 진행을 하게 된다면 그 더 큰 영향력이 있지 않을까. 도농 복합지역인 대천동 본당은 매주 마지막 주일마다 도농 직거래 장터를 열고 있습니다. 대천동 본당이 추진하는 찬미받으소서 7년 여정의 7가지 목표 가운데 도농 직거래 장터는 생태경제학 부문에 대한 실천입니다. 대천동 본당은 앞으로 2030년까지 본당에서 사용하는 모든 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수원교구의 탄소중립 목표에 동참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수원교구의 햇빛발전협동조합에도 적극 참여할 예정입니다. 수원교구 같은 경우는 공동의 집 협동조합이라고 햇빛발전 협동조합이 있고 이 지역에도 지금 이제 햇빛발전 협동조합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신자들이 거기에 출자를 하게 되면 당연히 이제 그게 탄소 중립의 플러스가 되는 거거든요. 할 수 있는 방법은 많이 있죠. 작은 실천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든다는 대천동 본당의 믿음. 본당 신자들은 오늘도 생태운동을 이어가며 생태사도로 앞장서고 있습니다. CPBC 이정민입니다. 한 주간의 교회 이슈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함께하는 교회 보도국 박예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9월은 순교자 성월입니다. 정기 희년이기도 한 올해의 순교자 성월을 맞게 된 건데 더욱 특별한 순교자 성월이 신자들을 기다리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교회는 순교자 성월을 맞아 교군의 성지에서 목숨 바쳐 신앙을 증거했던 신앙 선조들의 삶을 묵상하고 순교 신심을 되새기는 시간을 갖습니다. 네. 우선 서울대 교군은 1일 무려 만여 명의 신앙 선조가 박해로 목숨을 잃은 절두산 순교 성지에서 이 미사로 순교자 성월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순교자 성월을 여는 미사는 교구 총대리 겸 순교자 현양위원회 위원장 구요비 주교 주례로 거행됐는데 이 자리에는 교구 사제단도 함께했습니다. 네, 저도 평신도 중에 한 사람으로서 순교자 성월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고민이 많은데 구주교의 메시지는 어떤 내용이었나요? 네, 구주교는 미사 강론에서 많은 순교자의 피로써 이뤄진 한국 교회의 구성원이라는 데 자부심을 품고 살자 이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구주교는 순교자 성월을 맞아 신앙 선조를 본받는 삶을 요청하면서 현재 교구가 시복 추진하고 있는 하느님의 종들도 신앙의 모범으로 삼자고 권했습니다. 하느님의 종은 초대 조선 대목구장인 브리기에르 주교, 김수환 추기경, 6.25 전쟁 동안 순교한 이광재 신부 등이 한국 교회에 있는데요. 하느님의 종은 일반적으로 시복시성 안건이 상정된 이들을 가리킵니다. 네, 그럼 그 자리에 함께한 신자들의 이야기도 궁금합니다.
네, 신자들은 미사 후 순례자 여권 세트를 들고 성지를 순례하면서 신앙 선조를 위한 현양 의지를 다졌습니다. 8월 15일부터 시작해 이달 28일까지 진행되는 순례길 걷고 기부하기 프로그램에 함께한 건데요. 교구는 정기 희년을 맞아 9월의 동행, 희망의 순례자들 행사로 순교자의 희년을 기리고 있습니다. 순교자의 희년. 구체적으로 신자들이 이 순교자의 희년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네, 9월의 동행은 교황청 승인 국제 순례지인 천주교 서울 순례길에서 열립니다. 참여를 원하는 이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요. 순례자 여권을 들고 서울 순례길을 완주하고 24개 성지와 순례지 방문 도장을 모두 찍은 순례자는 오는 28일 서소문박 내거리 순교성지에서 거행되는 순교자 성월을 닫는 미사 때 축복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이 축복장이 또 그리고 좋은 곳에 사용이 된다고요? 네, 맞습니다. 순례자 여권 판매금은 취약계층을 돕는 데 사용됩니다. 서울 순례길이 희년 전대사 수요 지정 순례지인 만큼 가톨릭 신자라면 순례하면서 기부도 하고 또 전대사도 얻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어려운 이웃도 돕고 또 전대사도 얻을 수 있다고 하니까 많은 분이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교구는 또 어떤 일정들이 있습니까? 네, 의정부 교구는 20일 경기도 양주시 성지에서 이 순교자 공경을 위한 음악 축제를 개최합니다. 녹양동 본당 글로리아 성가대를 비롯해 소프라노 이시원 씨, 가야금 병창 연주자 이문비 씨 등이 자리를 꾸밀 예정입니다. 수원교구는 20일 남한산성 성지와 수리산 성지에서 순교자 현양대회를 열고 저녁에는 수원화성 순교자 현양의 밤 행사를 연다고 합니다. 네, 의정부교구와 수원교구는 그렇고 대구대교구는 어떻습니까? 네, 대구대교구는 20일 한티 순교성지 일대에서 교구 도보성지 순례를 개최합니다. 이후에는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홍보부스 체험, 교구 청년 생활성가팀 공연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전주교구에서는 23일 소양교우촌 연구를 주제로 완주지역 천주교 신앙공동체 연구심포지엄이, 부산교구는 20일 동래역에서 오륜대 순교자 성지까지 도보순례를 진행하고요. 부산가톨릭대학교 신학교정에서 순교자 현양미사를 봉헌합니다. 7일부터는 부산교회사연구소가 마련한 순교자 성월 특강이 3주간 매주일 열린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순교를 묵상하다 보면 조금은 처질 수도 있고 그리고 좀 무거워질 수 있는데 다양한 행사로 더 기쁘게 이 신앙선조들의 삶을 묵상하고 또 순교 신심을 되새기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올해로 88살의 배우 김용옥 씨가 최근 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삶의 마지막을 덤덤히 고백한 일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욕실에서 넘어진 후 쉽게 일어나지 못하는 자신에 대한 절망감과 함께 죽음이 가까이 왔음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 손주들에게 유언도 남기고 요양원에 가고 싶지 않다는 마음도 밝힌 그녀는 품위 있게 죽었으면 좋겠다고 고백했습니다. 영화 서풍에서 자신이 연기한 노인처럼 품위 있게 죽음을 원한다고 고백한 그녀는 집에서 자다가 조용히 죽음을 맞이하고 싶다고 고백했습니다. 김용옥 배우처럼 고령화가 늘어남에 따라 품위 있는 죽음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임종 직전 환자의 무의미한 치료를 중단하는 연명으로 중단에 사람들이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8월 초 임종 직전 연명 의료를 중단하겠다고 서약한 이들이 3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국내 성인 인구의 7%에 해당하는 숫자입니다. 첫 도입해인 2018년에 6만여 명에 불과했던 연명 의료 중단 의향자가 어느새 300만 명을 넘은 겁니다. 특히 65세 이상 여성 노인 중 25%가 연명 의료 중단을 선택했습니다. 이런 분위기의 편승에 요즘 임종 직전 환자로 제한된 연명 치료 중단 범위를 확대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임종 직전이라는 현재 연명 의료 중단 범위를 넓혀서 말기 환자나 심물 상태의 환자 또는 중증 치매 환자에게도 의료 중단을 허용하자는 의견입니다. 의료 중단 동의도 본인 동의 외에도 가족 동의 혹은 대리인 동의를 통해서도 치료를 중단할 수 있게 하자는 겁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도 취임 전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에서
의료 중단 범위 확대 검토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의료 중단 범위의 확대가 환자들의 품위 있는 죽음으로 연결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오히려 의료계나 환자 가족에 의해 의료 중단 신청자가 원하지 않는 죽음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드라마 의사 요한에서 배우 신동미가 연기한 간호사 최은정은 존엄사를 반대합니다. 만약 존엄사가 허용된다면 가망 없는 환자에게 지쳐서 진료를 포기하고 싶어하는 무책임한 의사에게 합법적인 살인 면허를 허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혹은 가난 때문에 학업을 포기하는 학생들처럼 가족의 압박과 눈치 속에서 말기 환자가 원하지 않는 죽음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판단력이 부족한 치매 환자에게 의료 중단 동의를 강요하는 일도 벌어질 수 있습니다. 가톨릭교회 목소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 11월 서울대교구 생명윤리 자문위원장 구유배 주교는 의료 중단 범위의 확대를 반대하며 존엄한 것은 죽음이 아니라 삶이라며 우리의 삶은 젊음과 건강을 누리기도 하고 질병과 노화로 고통을 겪기도 하지만 어느 순간도 삶의 가치는 변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임종의 과정 중에 있는 이웃에 대한 참된 사랑은 조력 자살을 돕는 것이 아니라 그가 자신의 생명을 마지막까지 살아낼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함께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사제눈 제목은 생의 마지막 어떤 죽음을 원하십니까? 입니다. 인격적인 생명의 문화가 넘치는 우리 공동체가 되길 바라며 오늘도 평화를 빕니다. 인터넷을 통해 세상의 복음을 전파한 하느님의 인플루언서, 가족과 친구, 노숙인들 모두에게 따뜻한 사랑을 나눴던 15살 소년 카를로 아쿠티스. 밀레니얼 세대의 첫 성인이 드디어 우리 곁에 옵니다. 9월 7일 현지 시각으로 오전 10시, 한국 시각으로 오후 5시에 바티칸 성베드로 광장에서 거행되는 시성식 실황. CPBC 생중계와 함께 하시며 성인 탄생의 기쁨을 나누시길 바랍니다. CPBC 뉴스 플러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